여러분, 오늘 방송은 정말로 조용히 넘기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던 여러분께 반드시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요. 특히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통장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대략으로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하고 믿고 계신 분들께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통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있거나, 보험을 오랫동안 넣어두셨거나, 자동차가 2대 이상이거나, 부동산 거래를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면 기초연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 돈입니다. 1년이면 410만 원에서 480만 원이고 5년이면 많게는 2,400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신호도 없이 전부 끊겨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더 무서운 사실은 당사자는 대부분 왜 끊겼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런 억울한 상황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흘리신 땀, 내신 세금, 그 모든 노력이 이제는 여러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돈을 꼭 지켜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께 나라에서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실제로 일해서 버는 월급 같은 소득 평가액과 집이나 예금, 보험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못 받지? 라고 하시지만 알고 보면 통장에 돈이 많거나 보험 해약 환급금이 크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이라는 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 등입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남는 금액을 매달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환산 비율이 대략 30분의 1 정도 되니 예를 들어볼게요. 통장에 3,500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뺀 1,5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고 그러면 매달 5만 원 정도를 소득으로 보는 셈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되면서 기준을 넘을 수 있고 그러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단 한 원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험이 정말 큰 복병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쓰려고 넣어두신 저축성 보험이 만기되면 큰 돈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 통장에 원래 2,500만 원이 있던 분이 저축성 보험 만기로 3,500만 원을 받았다면 통장에 일시에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그러면 매달 10몇만 원씩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평소에 국민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게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바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중이던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대부분 몰라서 당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재산조사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재조사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석 달마다 한 번씩 확인합니다. 즉 1년에 4번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는지, 보험 만기가 있어 돈이 들어왔는지, 새로운 계좌가 생겼는지, 자동차를 샀는지,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 모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국세청과 금융기관, 보험사, 자동차 등록 정보, 부동산 시스템이 모두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이 통장은 안 들키겠지. 일시적으로 옮겨두면 모르겠지. 자식 명의로 해두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예전 방식이 이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작은 꼼수도 모두 드러납니다.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 제도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드리기 위해 관리가 강화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 방송이 바로 그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만 정리해서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중간중간 예시도 넣어드릴 겁니다. 혹시 들으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족분들께도 꼭 필요할 수 있으니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실수하면 못 받는 돈이지만 알고 준비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적극적으로 챙겨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납부하셨던 세금과 보험료,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기초연금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머뭇거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기준을 넘지 않도록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금융재산과 기본 개념을 확실히 정리했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탈락 위기를 실제 사례별로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보험, 자녀명의 계좌,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부동산 거래 잘못된 처리, 기초연금 신청 직전의 통장, 정리하는 행동, 이런 5가지가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저는 그 사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면 안전한지 구체적인 방법을 드릴 겁니다. 만약 지금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 이어서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어지는 핵심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초연금 절대로 한 푼도 잃지 않게 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들, 그 첫 번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끊기거나 감액되는 사례 중 절반 이상은 바로 금융재산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보험입니다. 보험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고요? 평생 동안 상실하게 넣어온 저축성 보험, 원금보험, 적립형 보험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이 들어오는 순간 재산이 훅 늘어나게 되고 이 증가분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기준을 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7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축성 보험을 오래 들고 계셨죠. 만기가 다가오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보니 3,500만 원 정도 환급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속으로 생각하셨죠. 이 돈으로 임플란트도 하고 병원비도 쓰고 손주들 용돈도 줘야겠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통장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초연금 지급 중단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당황하셨습니다. 내 돈을 찾은 것뿐인데 왜 연금을 못 받는 거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장에 원래 2,500만 원이 있었는데 환급금까지 더해져 갑자기 6천만 원이 되면서 2천만 원을 넘는 4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만약 그 돈을 미리 계획적으로 사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분산해 두셨다면 전혀 문제 없었을 돈인데 말이죠. 그래서 보험 환급은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만기 시점이 다가오신 분들은 반드시 상담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무료로 안내해 줍니다. 그저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되는 일을 모르고 당해버리면 그 억울한 마음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꼭 진작에 계획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자녀 명의 통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어르신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명의만 자녀이니까 내 재산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돈을 넣고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가 아들 명의로 적금을 들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할머니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도와주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원금이 3천만 원이 되었고 관리 주체도 계속 할머니였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 단계에서 공무원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이 통장 누가 관리하세요? 그러면 보통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넣었지. 내가 관리하지. 바로 그 순간 이 통장은 할머니의 재산이 됩니다.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고 부모가 관리하거나 이체하고 돈을 쓰는 행위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이 경우는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까지 얽히기 때문이죠. 만약 자녀에게 돈을 주는 목적이라면 반드시 증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며 그 후부터는 자녀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의 재산인지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 절차 없이 자녀 명의에 돈이 쌓여 있다면 그게 바로 기초연금 탈락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것은 자동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두 대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한 대씩 가지고 있다면 부부 합산 두 대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두 대째 차량은 온전히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시가가 높은 차량일수록 불리합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중형 승용차나 외제차라면 그것만으로 기준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취미용 캠핑카, 낚시용 차량 이런 것들도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사준 차량을 부모 명의로 두는 경우도 흔한데 이 또한 부모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한 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녀 명의로 확실히 넘기거나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자녀 명의이고 부모가 타고 다닌다면 역시 들통납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정보도 실시간으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입니다. 특히 시가보다 훨씬 낮게 자녀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1억 원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부모는 재산을 줄여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의도였겠죠. 그런데 국세청은 이를 2억 원 넘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폭탄을 자녀가 맞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기준에서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합니다. 즉 3억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고 부모도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둘 다 손해만 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 시세보다 과도하게 싸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식으로 증여하더라도 세금 계산을 미리 하고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급하게 재산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신청하기 한두 달 전에 큰 돈을 자녀에게 보내거나 통장 여러 개로 분리해 놓거나 보험을 갑자기 해약하면 이건 100% 의심 대상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큰 금액이 이동했다면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변명이 통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고 최소 5년 동안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받았던 기초연금도 전액 환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준비는 반드시 여유 있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망합니다. 기초연금 담당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권한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보험사, 부동산 등 데이터가 전부 연동되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미리 정리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요소만 정확히 관리하면 기초연금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재산을 미리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 둘째, 소유뿐 아니라 누가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셋째,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말 것. 넷째, 필요하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알고만 계셔도 기초연금 한 푼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융재산과 실수 사례에 대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도 상의하고 필요하면 제가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회차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여러분의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초연금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재산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내 재산이 지금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기본 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매달 소득으로 조금씩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고 30분의 1 정도로 계산하니 매달 3만 원에서 3만 몇천 원 정도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이라면 두 금액을 합산해서 기준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은 단 한 원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가위로 딱 잘라내듯이 넘어서는 그 순간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기준 언저리에서 위험하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재산, 즉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약 1억 3,500만 원 정도 공제가 됩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조금 더 적고 농촌 지역은 더 낮아집니다. 즉 부동산은 어느 정도 가액이 있어도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융재산을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천만 원 들고 계신 분이라면 2천만 원만 공제되고 3천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죠. 반면에 이 3천만 원을 집 보수나 전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면 금융재산이 줄어들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에서 더 여유가 생기죠. 다만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부동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인지, 임대를 주고 수익을 얻는 건물인지, 농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부채입니다. 금융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는데 대출이 2천만 원 있다면 금융재산은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고 단순히 이름만 대출이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마치 빚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 집에 세입자를 두고 있다면 그 세입자가 내는 전세 보증금은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부채로 계산됩니다. 이것이 꽤 큰 금액이라면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이런 부동산 관련 계산은 조건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본인 판단으로만 계산하시면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재산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예로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을 부모가 직접 관리하면 그 통장은 부모의 재산입니다. 반대로 부모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자녀가 모든 관리와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자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돈의 사용 주체를 분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무, 금융조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숨 돌리며 정리해 볼게요.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보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명확합니다. 첫째,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안전하다. 그 이상은 소득으로 계산된다. 둘째, 부동산은 공제가 크지만 상황에 따라 불리할 수 있다. 셋째,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다. 넷째, 명의보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재산이 기초연금 기준에서 안전한지 대략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조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조사 방식이 분기마다 진행됩니다. 즉 1년에 4번 자동으로 여러분의 재산이 확인됩니다. 예전에는 신청할 때 한 번 확인하고 다음 해에 한 번 재조사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중간에 통장 잔액이 늘어나도 나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올해 1월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3월에 보험 만기가 되어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다음 해에 확인되어 그때 탈락하거나 환수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4월에 바로 걸립니다. 보험 환급금이 들어온 시점과 조사 시점이 불과 한두 개월 차이라 바로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환수되는 금액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통장 잔액은 항상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연계의 강화입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보험사, 자동차 등록, 부동산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언제 큰 금액의 거래가 있었는지, 어떤 보험이 만기되는지, 어떤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통장도 모두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몰랐을 거야 라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숨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게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지키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행동하실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5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정확한 판단과 준비로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관리에서 나옵니다. 통장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보험 만기일을 미리 체크하는 것, 부동산 거래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 자녀와 돈을 주고받을 때 꼭 증여 신고를 하는 것,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송이 계속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좋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다음에 이어질 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합법적으로 기초연금을 지키는 재산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집 보수, 의료비 처리, 부채 관리, 증여 타이밍 등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로 구성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초연금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지키는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의할 점만 알면 아직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유지하기.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잡히니 안전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아껴 모은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그걸 무조건 줄여야 하느냐? 아닙니다. 줄이려고 애쓰라는 뜻이 아니라 활용할 곳에 제대로 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송불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보수하세요. 오래된 보일러 교체, 방수공사,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수리는 재산이 아닌 삶의 질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지출은 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또 하나 병원비입니다. 시니어분들께 가장 부담되는 지출이지요. 만약 백내장 수술 예정이시거나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의료비는 금융재산을 소모하면서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기준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만 하고 미루지 마시고 몸이 원할 때 바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 전략은 바로 생활용 계좌 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하나에 모든 돈을 넣어두고 쓰십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이 계좌가 단순한 예금인지
생활비 통장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병원비 통장 등을 각각 나누어 사용하면 이 돈이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당장 쓰이는 돈인지 쌓아둔 예비 자산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면 기준에서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략, 바로 월세 전환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는 지출입니다. 지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기초연금 기준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신 분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면 금융재산이 줄어들어 소득 환산액도 감소합니다. 물론 이 전략은 이사 비용이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전략입니다. 차량 정리입니다. 차는 한 대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대 이상은 무조건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주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실 계획이라면 차량을 먼저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을 넘는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거나 더 저렴한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끔 자녀가 차량을 선물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면 곧바로 재산으로 잡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애초에 자녀 명의로 두고 실제 자녀가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유롭게 타고 다니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므로 차량 사용 주체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보험 관리입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에 대해 저희가 앞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만기나 해약으로 목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최대한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길 정도로 환급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그 전에 계획적인 지출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 일부 해약을 검토하거나 자녀에게 정식으로 증여 신고 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는 절대 큰 돈을 움직이지 말 것입니다. 자녀에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반년에서 1년 전부터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한 번에 보내면 5년 동안 탈락입니다. 이어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보내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용돈을 주셨지만 제 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방법만 알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해야 이 돈이 부모 재산에서 빠집니다. 신고 없이 그냥 보내면 부모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혹시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시다면 이건 부모 재산입니다. 그러니 관리 주체를 명확히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기초연금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기초연금을 지키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실수하면 날아가는 돈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후회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수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만큼은 실수로 놓치기엔 금액이 너무 큽니다.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1년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3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평생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보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쌓아 올린 존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탈락하더라도 신청 기록이 남아 나중에 제도 기준 변경 시 자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기준이 더 좋아지니 기다려야지.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조건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쉬운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청을 해두면 정류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좌석이 없어서 못 타도 다음 버스가 오면 먼저 태워주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정류장에 서 있지도 않은 것이니 아무리 버스가 와도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다음에 받을 기회를 열어둬야 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권리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상황별 해결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즉, 내 재산이 바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초연금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황별로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금융재산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신 분들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긴장되는 구간입니다. 기준을 넘기지는 않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위험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통장 점검이 필수입니다.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되니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빼두세요. 병원비를 미리 결제하거나 노후 안전을 위한 생활보조 공사를 하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는 큰 금액 이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적절하게 분산해두고 심사 기간에는 최대한 잔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전세로 거주하시며 통장에 목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는 지출이므로 기준에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6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금융재산이 줄어들어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낮아집니다. 물론 이사 비용이나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하니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재산에 포함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미 기준을 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가 4천만 원을 넘는 분들입니다. 차량은 한 대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순간 재산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기초연금 수령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차량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량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4천만 원을 넘는다면 교체를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사들인 차량이라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차를 정리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잃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이 여러 건 있으신 분들입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만기일이 가까워진 보험이 있다면 그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일부 해약도 방법입니다. 환급금을 전액 받기보다 일부 금액만 정리하면 재산 증가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운다면 심사 시 증빙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계획 없이 들어온 돈을 그대로 두면 한순간에 기초연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이미 돈이 오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증여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자녀에게 큰 금액을 보냈다면 이미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돈이라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료를 갖춰 소명하면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신고하고 관리 주체를 자녀로 확실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자녀 계좌를 대신 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 재산입니다. 명의만 바꾼 꼼수는 이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부동산 계산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 전세 여부,
지역별 공제액 등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면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금융재산이 되고 금융재산은 공제가 매우 작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언젠가 집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몇 년 전부터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급한 판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특히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도 손해, 자녀도 손해가 됩니다. 이제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시스템이 4번 여러분을 들여다봅니다. 3개월에 한 번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즉 통장의 겉모습뿐 아니라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 분석됩니다. 그러니 모든 재산 활동은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큰 금액을 절대 움직이지 말고 평소에 통장을 비우지 말고 차곡차곡 관리하시면 됩니다. 남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째, 재산은 숨길 수 없으니 당당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둘째, 기준치 근처에 계시다면 더욱 꼼꼼하게 통장을 관리한다. 셋째, 생활 수준이 어렵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구조로 계좌를 분리하고 비용을 처리한다. 넷째,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한다. 이 넷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오랜 세월 땀 흘려 일해오신 여러분께 드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미안할 이유도, 주저할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매달 받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노력에 대한 마땅한 보상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 한 분이 그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친구나 형제, 이웃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보호하는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중요한 소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초연금,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 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십시오.